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의 연구교수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주와 이주 공동체에서 다문화 사회의 등장 배경이라는 맥락에서 오늘 수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다문화 사회 등장 배경인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 순서로는 다문화 사회 등장 배경, 그리고 브레튼 우드 체제,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 큰 틀에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사회라는 말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1970년대 그리고 1990년대 두 가지 사건에 의해 촉발된 경험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호주가 백호주의를 포기했습니다. 백호주의는 말씀 그대로 백인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퀘벡이 분리 독립 운동을 했었고 당시 이제 주민 투표까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소한 차이로 분리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이면에는 다문화 사회로서의 이주민이 점차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또 서로 다른 인종 간의 이 존중 그리고 공존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두 사건을 계기로 봤을 때 이것을 계기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라는 이 개념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다문화 사회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근본 토대를 알아야 될 텐데요.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바로 여기 보시면 세계화, 국제화, 지구화 혹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보편화가 첫 번째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전 세계는 하나의 권역을 이루게 됩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학자 울리 백은 5가지 현상으로 이 지구화를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경제의 지구화, 두 번째는 정보의 지구화. 정보도 이제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의거해서 정보가 바로바로 쉽사리 국경을 넘어서서 이동할 수 있죠. 또 세 번째는 문화적 지구화. 지금 뭐 K-팝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생산의 혹은 협업의 지구화입니다. 생산을 과거에는 한 나라에서만 했다면 지금은 여러 나라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혹은 옷을 만드는 것에서도 예를 들어서 옷은 중국에서 만들고 그 원료는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는, 면화는 뭐 미국이라든가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인근 국가에서 가져오는 생산의 지구화, 협업의 지구화가 이루어지더라. 마지막으로는 5번째, 환경의 지구화입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해 보았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라든가 바이러스 같은 문제는 주로 인근 국가에서만 해당하는, 국내적으로 혹은 그 주변 인근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요 이제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죠. 그에 따라서 이 다문화 사회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 환경, 정보, 생산, 경제, 문화에서도 우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권역으로 형성되고 있더라. 특히 이제 대표적인 현상이 경제적 지구화, 즉 시장에 의한 경제적 지구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1992년도 12월에 소련이 해체되었죠. 즉 냉전 체제가 없어졌습니다. 동서 간의 구분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서 시장의 침투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시장들이 이제 대폭 개방되면서 더욱더 국가 간의 연합 혹은 의존성은 높아지더라. 또 사상적으로는 바로 신자유주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 등등의 여러 사상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다문화 사회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토대가
아주 이렇게 긴밀하게 이제 형성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 근본적인 토대를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현상 혹은 이제 촉발된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세계대전 끝 무렵쯤에 이 전 세계 44개국의 열강은 미국의 브레턴 우주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전후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브레턴 우주 체제입니다. 브레턴 우주라는 곳은 미국의 동부 뉴햄프서주의 브레턴 우주라는 지역에서 이제 회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브레턴 우주 체제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국제 경제 질서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월드뱅크의 전신이죠. IBRD 그리고 WTO 이러한 전신에 해당하는 이 국제 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뭘 이제 준비를 했었냐? 이 브레턴 우주 체제를 통해서 뭐가 이제 형성이 되었냐? 정부가 직접 유효 수요를 관리하는 케인스식 재정 통화 정책이 실시되었다. 즉 과거 미시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으로 좀 더 틀이 변화하게 되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한 원칙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자유무역은 복원되었지만 제한적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고정환율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금융 최대 대부기관 설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뱅크, IMF 등이 이제 국제기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 전후 복구가 아주 중요한 목적이다 보니 네 번째, 국제 자본 이동의 통제가 이루어지더라. 국가의 발전 전략에 기초한 자본의 이동 통제가 시작이 됩니다. 또 당시 금태한 본위제에 입각한 고정환율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미국에 엄청난 양의 금이 모이게 됩니다. 당시 이제 금이 전 세계 기축 통화였죠. 근데 이제 유럽 본토에서 양차 대전을 경험하다 보니 미국은 어부지리로 이제 군수 물자도 많이 생산을 하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이제 금도 전 세계 최대 보유국이 되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피해가 적었던 이제 미국에서는 금을 아직까지는 금이 전 세계 기축 통화였으니까 금 1온스에 몇 달러, 35달러 정도의 미 달러를 바꿔주는 조건으로 이 금태한 본위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네, 여섯 번째는 바로 마셜 플랜입니다. 마셜 플랜도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셜 플랜은 뭐냐? 당시 이제 미국의 군인인 조지 마셜이라는 사람이 서유럽 16개국을 중심으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제안한 정책입니다. 여기는 서유럽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보면 120억 달러. 지금으로 치면 뭐 국가 단위의 기준으로 봤을 땐 좀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자, 미국이 속된 말로 서유럽 16개국과 일본에 총 120억 달러를 경제 원조를 한다는 내용인데 미국이 왜 마셜 플랜을 실시했을까요? 바로 냉전 구도에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서방 세계 자유주의 진영에서의 국가들은 전쟁으로 인해 초토화가 되었으니까 빨리 전후 복구를 통해서 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 특히 서유럽 국가들을 빨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 체제로 건강하게 만들어야 공산주의 국가와 대비해서 경쟁을 이길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소련을 제외한 또 미국에서의 원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소련을 제외한 그 자유주의 진영 간의 국가 간의 이 연합이 공고히 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협업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 이에 따른 세계화, 지구화의 전초 증상, 전초가 이때부터 만들어지더라.
그러면서 이때 한 194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오일 쇼크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본주의 황금기라 일컬어질 정도로 전 세계적 호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간 산업엔 투자를 해야 되고 2차 산업과 3차 산업 중심으로 기간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다 보니 수많은 산업이 이제 일으켜지고 기업도 생기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소위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를 지향함으로써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굉장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으로써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고정환율제가 불가능해지더라. 고정환율제는 말 그대로 적정 기간 동안 환율을 고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변동환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환율이 변하죠. 고정환율제가 이루어져서 좋다는 점은 수입업자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환율을 정해놓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의 자율성이 생기죠. 국가에서도 그에 기초한 경제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불가능해졌냐? 경제적 변화가 점점 확대되더라. 외환 부족과 통화가치 하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자본주의 이 고도 성장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서유럽 16개국가라고 하지만 국가 간의 격차도 있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외환 그 통화 가치가 평가 절상되어 있는 국가도 있을 것이고 평가가 높은 국가도 있을 것이고 절하된 국가도 있었겠죠. 그걸 고정 환율제로 막기에는 거래에서 손해가 누군가는 보고 있게 되는 거죠. 또한 금태환을 주관하던 미국에서 금이 모자라게 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더라. 미국이 머리를 참 잘 쓴 게 금을 중심으로 달러를 특히 서유럽 당시 달러가 많이 필요한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달러를 풀게 됨으로써 전 세계에 이제 달러가 퍼지는 아주 진귀한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아주 당연한 현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 달러가 퍼지게 됐다는 건 이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았지만 이 당시에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달러를 중심으로 금을 이제 교환해 줬기 때문에 이제 서유럽 중심 국가에서도 달러보다는 금을 다시 이제 잘 사게 되면 금을 모으려고 하겠죠. 왜냐면 전 세계 기축 통화가 금이니까요. 달러는 찍어내면 되지만 금은 그런 건 아니었죠. 그래서 미국에 있던 금이 유럽으로 유출됨으로써 미국의 금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사건 1970년대 두 번에 걸친 오일 쇼크 아랍 국가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의 국가를 중심으로 전쟁이 퍼지게 됨에 따라서 두 차례 걸친 오일 쇼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1971년, 2년, 3년 그리고 78년 이때쯤 오일 쇼크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게 됨에 따라서 국제 석유 시장에서의 에너지 수급에서 변화를 겪게 되더라. 에너지 수급의 변화는 속된 말로 생산 원가, 단가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중심의 국가에서는 이것이 큰 타격이 있죠. 그래서 석유 가격이 오르는 것은 모든 공산품과 식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즉슨 기업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노동자들의 해고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서 국가들은 이제 정부 세수 지출이 증가하게 되게 따라서 자군 정부로의 회귀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과 미국의 각각 수상과 대통령이 만나서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신자유주의의 기본 중심 내용은 바로 변동 환율제로의 변환, 그리고 국가 간 자본 이동의 통제에서 자본 이동의 자유화, 그리고 국가의 시장 개입을 원칙적으로 철폐시키는 것.
자, 여기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상적 변화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70년대에 특히 이제 6.8혁명까지 같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간편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그 당시 모더니즘 사회에서의 문제는 이제 포스트 모던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개별성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개성에 대한 인정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두 번째는 그 개성의 인정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소수자의 인권 역시 굉장히 올라가는 시기로 형성되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사상적으로도 함께 이루어졌다. 자, 신자유주의는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상적 배경이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이미 신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자유주의와 똑같습니다. 국가의 시장 개입을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게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사상적 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지기 위해서 그 배경이 참 시간적으로 잘 맞았죠. 오일 쇼크가 있었으니까. 그것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또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쨌든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득을 보는 국가와 이 손해를 보는 국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산업 부분으로 일일이 따지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부는 잘 사는 나라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대국을 중심으로.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입니다. 영국은 좀 다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미국은 이제 산업 우선주의를 통해서 특히나 이제 신자유주의의 최대 수혜국이 되었죠. 그래서 미국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중심으로 산업, 특히 이제 3차 산업 중심의 주식을 대표로 하는 그리고 금융 파생 상품, 금융 상품과 금융 파생 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이 상품 판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국익을 그리고 사익을 얻게 됩니다. 미국이 이때부터 초강대국의 국가로 이때부터 등장하게 되죠. 자, 신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자본주의 경제 패권 확산과 그리고 시장을 통한 무한 경쟁. 그래서 특히 미국 중심의 이 경제 질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이 토대가 그때부터 등장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결과 좋은 점은 전지구적 자본주의가 보편화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의 팽창은 상품, 인구 등의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국가 간의 또 산업에서의 이 불평등은 심화되게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가 많이 오는 것처럼 외국의 이 상대적으로 저개발국의 출신국 이민자들이 중진국 혹은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점차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나더라. 노동력이 됐든 학업이 됐든 여러 이유를 통해서 이 신자유주의는 이주민이 형성되게 되는 이주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그래서 현대에도 이주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학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경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문화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본이 또 수도를 중심으로 거대 국가를 중심으로 몰리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들도 계속해서 몰릴 수밖에 없더라.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 그거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진 않죠. 다만 지금 현재 미국의 사건을 보면 미국도 재정 지출이 많아서 굉장히 국가 부채가 많고 그로 인해 트럼프 정부는 그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하고는 있지만 어떤 것이 또 다른 경제 체제로 나아갈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변화는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도표로 시기를 말씀드리면 주로는 이 다문화 사회 등장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치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기초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명확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1945년에 유엔의 설립도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 토대를 작용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인권 사상은 물론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있긴 있었습니다만 전 세계적 보편적 인권의 성립은 1945년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능했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느냐 일부 국가에만 적용됐느냐 이 부분은 아주 커다란 큰 차이다. 그래 인해서 이 기본적인 인권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때부터 퍼졌다. 그래서 이주민도 학살의 대상이 아니라 특히 흑인 이제 우리와 같은 황인들은 인종차별의 대상이었죠. 그러다가 이 전 세계적 보편적 인권 기준이 성립된 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945년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사적 기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브레튼 우드 체제는 자본주의 서방 국가 간의 연합체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그 연합체 국가 간의 교류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 47년 마셜 플랜을 통해서 국가 간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의 틀이 마련되었다. 그래서 자본주의 황금기가 도래했고 그 말은 즉슨 현대와 같은 이민자의 이주가 두드러지진 않지만 본격적으로 이민자의 이주가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사건이 마련되더라. 왜냐하면 산업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산업에 필요한 노동자들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주로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 출신의 이민자, 영국은 인도와 파키스탄, 프랑스는 주로 알제리계 출신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산업에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민자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애당초 이민자 국가이기 때문에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도 그렇고요. 캐나다는 조금 다른 형태긴 합니다만, 어쨌든 1970년대 두 차례 걸친 오일 쇼크로 인해서 이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미국과 영국을 위시로 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로 변경됐더라. 이에 따라서 국가 간의 자유경쟁 체제가 점점 심각해지더라. 이 자유경쟁이 심각해지는 것은 심각한 경쟁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증가 현상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이주민의 자율도 이주민의 이동성의 자유도 점차 증가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주민의 이동이 자유롭게 증가하다 보니 호주에서는 이제 백호주의를 철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호주도 애당초 이민자들이 설립한 나라죠. 백인만 가지고는 또 호주의 넓은 땅덩어리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캐나다는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또 90년대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서 러시아와 지금의 중국이 경제 개방, 시장을 개방하죠. 그에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 질서가 지금과 같이 확대되었다. 이민자들의 이주도 그만큼 더 활발히 이루어졌다. 요 이제 맥락을 보시면 다문화 사회 등장 배경 정리는 전반적으로 이해가 다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다루진 않지만 여섯 번째 시민사회의 등장도 굉장히 이 다문화 사회 등장 배경의 여러 원인 가운데서 중요한 꼭다리가 될 수 있으니 꼭지점이 될 수 있으니 이것도 꼭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다문화 사회 등장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어느 하나의 사건에 의해만 촉발돼서 지금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의 영향, 교차점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 사건이 누적적으로 축적되어서 신자유주의 그리고 냉전체제 이런 국가 간의 연합 이런 것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 같이 살펴보아야 이 다문화 사회 등장 배경을 좀 더 그래도
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다문화사의 등장 배경 이해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